네,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쟁점을 수도권, 특히 서울 인근과의 교통 인프라, 교통 문제와 이제 비수도 간의 격차 문제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의 이제 교통 인프라가 오는 정책들이 중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유, 쟁점, 시가자치연대가 지역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좀뭐 의제를 얘기할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역마다 교통 부분들이 다 좀 다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큰 측면에서의 지방의 교통 문제를 큰 측면에서 어떻게 꺼내야 되고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수는 그래도 이제 교통이고 또 우리가 다룰 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구유로 갔던 요금 정책들이 이슈가 돼서 대중교통 이용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왜 대중교통이 중요한지, 이 서민들한테 중요한지 대해서 이용과 복합도성 얘기하고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 실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정책이 왜 기인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쟁점이 뭔지 말씀드리면서 독일 구비로 아마 좀 지역에서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짧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를 가든 지방 소멸이든 기후이든 저는 대중교통이 이제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대중교통에서 이제 공공교통으로 변모해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푸빌릭 같이 쓰긴 하는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개념은 이제 짐 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그 개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인 거죠. 근데 공공교통은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도시 중심으로 집될 수밖에 없겠죠. 대도시가 이제 비용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이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푸블릭이긴 하지만 대도시에 적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으로는 지금 기후 위기 문제나 지방 교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교통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보편성,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두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네가 우리나라의 어디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기본권 개념인 거죠. 물론 그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가 수도권에 있든 비수도권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교통 서비스가 그 공공교통의 한 축이고 두 가지 한 축은 이제 이동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동권 개념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는 모든 그 주민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장애인들도 쉽게 버스를 탈 수 있고 그 지하철 탈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편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공약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교통이라는 거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최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거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실제적 조건이 어디에 있든지 대중교통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이 개념은 대중교통으로는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이 공공교통을 전환해야지만 교통소외 지역인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서의 이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는 공공교통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특성 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도 당연히 저소득층을 그리고 사지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백경철 이분이 경기연구원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산하에 있는 국가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했는데 이 최신에서 이 사람이 적은 통계나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이 대중교통과 버스 이용이 높다. 그 왼쪽에 보시면 수준별 수능차 수능 분담 분포인데 보면 당연히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소득 수준별 버스 수당 분포인데 왼쪽이 제일 그 소득이 적으신 분들인데요. 당연히 높고 갈수록 높죠.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은 이제 고소득층은 역세권 거주 비율이 높아서 대중교통 중 지하철 이용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역세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돈이 없으면 좀 많이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역세권 중심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보호소득층들이 상대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높더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역세권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 역세권에서의 대중교통이 높은 거고 상대적으로 외곽은 열악한 건데 그러면 이 수준을 이제 평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중교통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에서도 좀 더 평평하게 비역세권인 사람들도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확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도의 그 얘기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 어, 비역세권 제가 계속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비역세권이 지역으로 온다면 이 서비스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공교통 개념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 역세권 중심으로의 대중교통이 공급이라든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있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장애 동향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대중교통 지출 비용, 우리 소득 대비 대중교통 지출 비율을 제가 계층, 성별, 고용, 형태별로 좀 정리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성별로 보면 여성이 그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지출 비율이 높고요. 유주택, 무주택을 봤을 때도 당연히 무주택이 높고 세대별로 보더라도 청년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 고용 형태들을 보더라도 그 상용보다는 일용직들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 성별, 나이, 고용 형태별, 주택 소유별로 보면 더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이분들이 더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지출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중교통이 좀 더 형평성 있게 그 서비스가 평준화되고 좋아지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소득이라든지 이 생활 부분에서 상당히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중에서 조금 놀랐던 게, 저 청년들이, 35세 이상 청년들이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평균보다 한 12배가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강의 동향 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특히 35세 미만 여성들의 대중교통 그월 평균 그 부담이 한 10만 원이 넘는데, 실제로 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얘기도 청년 얘기 어디 다른 분야도 그렇고 청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린다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세대적인 문제기도 하고 젠더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로는 뭐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책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대중교통도 이제 그거 하나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따끈따끈한 제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격차인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래도 서울은 이거 이제 센서스 조사를 가지고 제가 인용한 건데 대중교통 통근 비율이 그러니까 일 단위로 봤을 때 70%가 육박을 하고요. 근데 인천, 경기, 부산들은 50%고 그에 광역시는 4%, 40%고 나머지 도지역은 30%로 떨어집니다. 이게 위기가 되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중교통 이용 율이 위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개념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이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대도시 중심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그 결과로 통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이렇게 광역시 도로 이렇게 위기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바로 여기 와서 보면 미국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게 1인당 정보 자료를 가지고 1인당 교통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 건데요. 서울을 왼쪽에 보면 서울을 보시면 10년치거든요. 10년치.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분량은 많은데 1인당으로 나눠버리면 서울은 좀 줄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대중교통 흥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프라가 확대되면 높아지면서 좀 줄어드는데 부산, 대구, 인천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저 구호 지역을 가면 극적으로 경기도 늘어나지만 충북, 충남, 제주 이런 쪽이 아주 1인당으로 뭐 극적으로 이렇게 확 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10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수준이라든지 뭐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만큼의 대중교통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이용을 늘리면서 이제 이 1인당 교통부모 시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이용률의 문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저 요인이 다양한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연결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수송 분담률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대중교통 수송 분야가 10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적어도 사실 좀 과대 계측된 건데 그래도 뭐 40%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2020년을 보면 대중교통 수송 분들이 27%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3%, 15%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확 엄청 떨어졌어요. 그게 10% 정도의 그러니까 좀 더 고수적으로 잡는 정부 수치로도 거의 15%면 거의 40%가 날아가는 건데요. 물론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좀 날아가고 잘 아시겠지만 저 날아가는 거에 지는 부분들이 지역에 대중교통 수송분들이 날아가고 어쨌든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이 그래도 막 유지를 했거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 민간 이 기업들이 효율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타니까 노선을 줄이고 폐선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적으로 줄어드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교통 안 그래도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 이제 괴멸 수준에 오는 거죠. 근데 국가들은 이랜나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극적으로 기인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정말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도 우리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수중차 분담 비율인데 이 정부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20%인데 쭉 내려갈수록 높고 제주도가 54%인 겁니다. 저기 2017년인데 아마 지금은 더 높아져서 제주도가 더 보시겠지만 엄청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 수치를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 국토부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현황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 육성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보면 맨날 하는 게 최소 서비스 수준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정리한 게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운행 횟수로 보면 도시 지역의 시간당 이게 농어촌은 1일 2회, 도시는 1시간당 2회, 농어촌은 1인당 2회의 버스가 가냐? 공간적으로 보면 줄어서 뭐 기준으로 도시철도는 800m 안에 있냐? 농어촌은 800m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딱 보시도 알겠지만 이 최소 그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느슨하죠.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최소 기준으로 근데 두 번 왔다 갔다
그것만 한다는 것은 사실 버스로서 기능이 사실 의미가, 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고 100m 정도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또 그게 이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도 800이면 정말 힘든데 어르신들은 거의 포기하라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가 30%, 26%, 노고층 26%, 그러니까 이 아주 느슨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최소 서비스 두 가지 모두 불만족 지역이 30%가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토부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상존에 있다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대중교통 잘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로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이 얘기를 국토부는 그 국토부의 자료를 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이 맞냐? 그러면 누구가 30%라고 하면 이 정부 계획이라는 게 정부 계획이라는 게 대중교통 육성법도 육성 계획도 있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얼마큼 줄일 건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횟수가 이거 뭐 현실적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도 서울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하철 잘 다녀 뭐 이런 게 있다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라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역 대중교통은 이제 소위 지역이 생존한다는 것은 정부 공식 의견 여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고, 이 코로나19의 뭐 지역 사용 운행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민간 버스 회사들의 구조적인 문제도 더 기인이 한 건데, 얘네들은 그냥 손님 없으면 바로 폐선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익산시, 고양시, 뭐 목포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동안 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지역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심지어 경기 지역까지 좀 그래도 낫다는 경기 지역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디 가든지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는 공영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버스가 신안군이 이제 공영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두 사진을 보았던 이유는 차라리 이제 제일 이제 극악의 이 버스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제 버스 좀 덕후들한테 유명한 건데 신안은 버스를 타려면 손을 흔들어요 택시처럼. 그러니까 워낙 뭐 이게 버스 기사들만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배차 간격이 너무 타이트하고 스틱이 없다 보니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버스가 그래도 계속 서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어야 천안시는 씁니다. 이게 정말 극악이 천안의 아주 대표. 예, 여기 요수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만연한 건데 천안이 그거이고요. 제가 신안군 얘기를 한 거는 아까 목포가 이제 버스 회사가 이제 버스 회사 이제 사주의 문제로 인해서 한 두 달 동안 버스 회사가 목포가 버스가 안 다녔고 그래서 뭐 전세 버스를 대절하면서 다녔는데 신안군 옆에 있는 신안군이 공영 버스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신안군이 목포시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신안군이 버스 공용제를 하니까 버스를 투입시켜 줄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은 목포가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이제 생활권을 공유하다 보니까 신안군이 섬신을 쓴 건데 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공영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사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노선권을 가지고 있고 버스 운영을 정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의 민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권이나 재산권 때문에 자신들이 한번 엎어지면 잘안 내놓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연한 운영 체계를 할 수 있는 게 공영 버스다 이런 얘기를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뭐 버스 노선도 폐쇄가 되지만 버스 터미널이 이제 폐쇄가 되거든요. 버스 터미널이라는 것은 버스 지하철을 보면 용산역이라는 서울역이 사라지거든요. 여기 사라지게 되면 버스 자체가 아예 노선이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점이나 중요한 주차체 사라져요. 그래서 또 터미널은 공영버스가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터미널 폐쇄가 이루어지고 터미널 폐쇄가 되면 당연히 버스가 다 끊기게 되고 이 지역에서의 그 중심점이 사람들 모아주는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버스 터미널.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뉴스라든 터미널 그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이게 버스 터미널이 지역 공동화를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공유하든 뭐든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중공의 문제는 뭐 지금 뭐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좀 얘기 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안으로 버스 중공영제가 들어오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그 이 기득권만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버스 중공영제를 잘한다고 하지만 이 감당은 잘한데요. 단기 순이익이 지금 웃긴 게 서울시가 지금 적자라고 해서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는 적자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냥 버스 회사들한테 연간 3천억을 주고 있는 게 적자일 뿐이지 버스 회사는 적자가 아닌 게 이 감사원 자료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673억, 배당액이 483억, 그리고 미처분 이익이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쌓아둔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중공영제라는 얼만큼 사업주한테 퍼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의 차이인 거죠. 근데 서울시는 적자라고 해서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복용을 하셨으면 이 돈 더 거의 우리가 환수할 수 있었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요금 인상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사모펀드들이 지금 중공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지금 지금은 약간 좀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이 미처분 이익이 5천억 정도 되니까 사모펀드들이 이제 여기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모펀드들이 이 버스 중공제를 먹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공제가 아닌 거죠. 비즈사업인 거죠. 중공제인데 사모펀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사업의 이제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융화가 이제 더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이렇게 수도 대도심 중심의 인프라 정책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기술적인 문제와 뭐 조금 철학적인 문제 뭐 이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뭘 하려면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죠. 그래서 BC가 이제 일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야에 마찬가지인데 그 김대중 정부 때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뭐 어쨌든 뭐 기능은 효과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지금 코스트 세이빙 어프로치라고 비용 절감 이 절감 비용 절감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비용, 통행 시간 비용, 사고 비용, 환경 비용 등 그러니까 비용의 절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선을 뭐 철도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속도를 놓을 때 얼만큼의 이 비용 기존의 운행에서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서 1이 나와야 이제 통과가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퍼스트 세이빙 어프로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조중래 이제 교수님이랑 명지대 그 교수님이고 작년 2월달에 안타깝게 이제 사기하신 분인데 최근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드 크라운이라든지 조윤철 씨 아버님 뭐 이렇게 되면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세대 교통학장 이제 환경학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비용 산정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실효성 조사에 대해 상당히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자료인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쉽게 보면 천통행이 있고 30분의 수통행 철도가 천통행이고 30분에서 운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 통행 시간이 곱해보면 3만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체 한 사람당 이게 30분이 이동한 거고 이게 지금 이 천천히로 보면 이게 3만 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서 이 트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트램이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천통행에서 200통행이 옮겨졌고 근데 트램이 좀 늦게 가죠. 친환경성도 있지만 어쨌든 손이 생겼는데 그래서 35분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도 200통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밀집도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지역의 동선이 다양화돼서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총 통행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통행 시간이 3만 200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조속이다 보니까 이게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히려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는데 총 통행 시간이 200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의 편익이 발생.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절감 그 산정법은 무조건 그 노선을 건드렸을 때 평행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이건 플러스. 그럼 여기서는 어, BC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고 새로운 노선은 당연히 이 중심을 통해서 경제가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면 또 여기서 지역에서 순환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의 그 방식으로 보면 이거는 안 돼.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정에서 수단비 시간 가치라는 거를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통행 시간 절감도 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만큼의 그 시간 가치, 시간을 줄여낸다는 개념인데 이 시간 가치는 대부분 그 자기네 그 소득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임금으로 돈으로 환산. 당연히 시간 가치라는 게 비용으로 그걸 환산하려면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 가치라는 게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스는 그러니까 버스 시간 가치는 시간당 6천 원이 되어 있고요. 승용차는 12,000원이 되어 있고 철도는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니 버스는 6천 원인데 왜 승용차는 12,000원이야? 두 배잖아요. 왜 이렇게 산정했냐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용차를 통해서 그 임금이 높이고 이 사람들이 한 시간 줄어들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산정. 상대적으로 버스,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가짜 대중 버스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 가치를 낮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보죠. 근데 당연히 선정할 때 그러니까 총 보낸 시간 절감도 있지만 수감도 시간 가치도 반영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쪽들이 더 BC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버스나 축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용해봤자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두 배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 도로에 대해서 더 BC가 더 잘 나오게 하는 방식.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합리한 거죠. 왜 나는 6천 원 승용차를 왜 맞추냐 이게 정부가 정한 거예요. 시간 가치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행가치 낮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BC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버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의 버스 문제는 그 농정신문이나 지역신문을 보러 거기 보면 정말로 극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 버스가 한번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지역신문에서 얘기한 거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8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기존에 거의 안 다니다가 하루에 8번이 다니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국내 하늘 교실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면 소지 식당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들은 삶의 질적인 요구가 큰데도 교통비 좋지 않았는데 그간 문화 소비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버스가 한 8번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같이 막 8번 다니니까 지역이 확 달라지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그 지역에서의 그 위상이 대단한 건데 기존의 편의로 이게 산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행 시간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 반영하고 지역에서 얼마큼 이게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 어떤 인연, 효과, 사회 만족도라든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편익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건 이제 뭐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제 국가교통위원회가 엉망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수도권 중심이고 관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매년 5월 한 5년 단위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을 잘 만들 건가에 대해서 어떤 그 기본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2026년과 똑같이 했어요. 2019년과. 보통 대중교통 기본 계획이면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원래 원안은 더 적었는데
조금 그래도 좀 약간 면에 비쳤는지 그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자가용 이용 확대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들은 그냥 그냥 똑같이 똑같을 거라고 국가교통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엉망이라서 기후 위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이동권이 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구가 줄어들어 고용자가 줄어들어 작업이 늘어날 거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 안 다니잖아 이걸로 그냥 수동 분란이 늘어날 거라고 자기네들이 박은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자기 NDC에서는 그 보통 부분에서 10%를 깎아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역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수도 서울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도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면 수정 공급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고 그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코로나19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으로 한 70%, 교통 인프라가 70%가 수도권 밀집해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인구가 11%고 면적은 2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만들고 싶은 게 큰 주제 하나가 인구 감밀과 인구 가소 대응이라 사실 이게 쟁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 이거 서울분들, 특히 서울분들은 그 교통 문제가 커요. 그래서 지옥철 얘기는 나와요. 당연하죠. 그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국의 70% 이상 인프라가 물려있지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항상 계속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김동래 교수님이 이 책을 우리가 저희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동안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 대담집을 정리한 건데 여기서 우리 조중래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지역 그이 수면 문제 그리고 교통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시면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도시 과밀로 인해서 환경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내가 죽겠으니까 인프라 시설 요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여러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개선되죠. 지역적인 해소가 되고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뭐 바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다시 수도권 가밀 현상이 나죠. 삶이 좀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은 더 가소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구 각소 지역에 대한 먼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지역 분권화, 지방 활성화 얘기하면서 수도권에 먼저 인프라 투자하는 건 다 구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조준래 교수님 얘기가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교통학자 중에서 어, 이렇게 대놓고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교통 쪽인 사람들이 기술적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철도를 어떻게 짓냐, 효율적으로 짓느냐, 기술적이 많지 이런 운영 정책이라든지 지역 도시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자기 철학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GTX 짓고 여기 수도권 다 투자하는 것들은 이 지역에서 생각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관련해서 요구는 구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기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죽겠다. 수도권 사람들은 어쨌든 뭐 내가 뭐 있고 싶어서 있던 건 아닌 거고 고용 경제 때문에 온 건데 죽겠다. 그리고 또 인구가 가수 지역에 인프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사실 합니다. 지역들이. 아니 내가 죽겠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걸 반에 만들어서 먹겠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수도권 가밀 해소와 인구 가수 해소라는 게 큰 측에서 좀 초월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중래 같은 분들은 아주 급진적으로 GTX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분은 책에 보면 수도권 가밀은 네가 좀 감내해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더 긁으면 그때는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이렇게 논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일상 좀 이게 오해 이분 어떻게 얘기해요?
수도권 국민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결국 힘없는 자원에서 수도 국민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무한정 투자가 되고 있고 지역은 가밀하다고 가소되는 건 맞지만 지역의 수도권에 어떤 요구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좀 뭔가 제일 그래도 좀 포기라고 생각하는 게 저 수도권 가밀 해소의 극단적인 교통 정책이 지하철 지하화사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95초에 이르는 도심 지하철의 지하화 사업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국표라고 도시철도 그 지상철이 있는데 저 지역을 지하로 내려보내면 저 지역이 땅이 남으니까 저게 주택을 짓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45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역 생각하지 않고 수도권 과밀을 교통 문제 극적으로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저 지하사입니다. 제가 좀 얘기 들어보면 저 그 지하로 해봤자 저 지역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 못 지어요. 이게 못 짓기도 하고 잘 공간이 안 나오는데 저 왜 하냐면 땅값이 오르는 땅값이 오르고 지역 개발 수요가 발생되면서 이제 수도권이 더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지역 자치 쪽에서 저게 서울 정책이 아니라 왜 전체 전국을 봐야 되는 대통령이 왜 저 지화 사업 그리고 지화하게 되면 접근성 더 떨어져요. 노약자인 이런 사람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 지상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이걸 가지고 왜 여기 투자하냐 이 돈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교통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다 돼서 독일 구유로 얘기는 좀 스킵하고요. 뭐 이건 워낙 잘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좀 하고 어쨌든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는 기후 위기라든지 물가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나라의 요금 정책들을 정리했었는데요. 독일은 그 만원 정책했고 올부터는 6만 5천 원 부제한으로 했고요. 스페인은 좀 한정적이긴 했지만 올해까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KTX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50% 할인했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3주를 쓴 거라. 스페인이 이 정도로 투자를 했고요. 롯데브루크도 전면 무료했고요. 오스트리아도 기후 위기 티켓 도입했고, 뉴질랜드도 모든 대중교통 요금 50% 이하했고, 미국 워싱턴 DC, 미국 보스턴시 모두 부상 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가 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더 많은 이용을 더 늘려야 되고 더 투자를 더 해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아무 생각이 없죠. 하지만 한국은 청송군 그리고 세종시가 무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송군은 또 청송군이나 세종시나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5천 원 넘어가면 9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이제 그 캡을 씌우죠. 그러니까 4만 5천 원 이후로는 요금을 이제 안 내는 겁니다. 시절에 4만 5천 원으로 이게 캡을 씌운 건데 이 모든 그 정치인들이 팀 소속. 그러니까 충성군도 국힘 소속인데 부상을 하지 않으면 지역이 이제 공동화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 들어봤는데 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공무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지역 축제 수업 듣는 것보다는 부상버스로 매국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축제라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부상버스를 해서 돌리면 노년, 여성, 계속 사람들이 돌면서 이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모인다는 것을 정성문이 공무원이 얘기했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했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미약하지만 한국도 좀 그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기후 위기 문제, 코로나19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대중교통의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 중심으로의 서울과 인근 중심으로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투자되어 있고 이거는 대중교통 그 기능이나 사람을 효율성 중심으로만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하나의 그 역세권으로 본다면 이 서비스를 퍼뜨리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도달하는 그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이나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과밀과 이 지역 인구 감소의 문제가 저는 부딪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할까? 조중래 교통부는 거의 이제 그 한쪽에 서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관련해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초화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수준 감밀 문제에 대해서 인프라 문제로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빨대 효과로 인해서 더 수도권을 더 강렬하게 만든다는 것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저는 윤석 정부의 45조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는 오히려 지역에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가유 문제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구유로 등의 이러한 그 정치권이라든지 부산교통들이 해외에서도 보편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대중수송을 넓혀야 되고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은 교통만으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측면에서 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질문이나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예, 똑같처럼 많은 디테일을 정리를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가 혹시 잘 들리실 텐데, 예, 지역에서 이제 마이크 열고 예,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예,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디오 열고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질문 주실 분들 계실까요? 아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네, 부유로 네. 정책 관련되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요. 그가 그냥 확 키워라셔가지고. 네, 두 시간간 뭐 제가 뭐 딴 데서 아니, 아니, 서울에서도 음, 휴방됐었나요? 휴방됐었나요? 했으면 했어. 다양하게 했어. 왜 해주시죠?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의 사례하고 내용에 대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사실 제가 좀 그 부유로에 되면서 강의도 사실 많이 했고 그리고 정의당도 10만 원이고 1만 원 있다 보니까 좀 얘기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피 에너지 링크 고물가로 인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만 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국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 혼잡 개선, 수도 지원. 그래서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6만 5천 원대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독일이 하면서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요금 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주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라는 게 그냥 일단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이제 요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주민들이 있다가 물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워낙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어, 엄청 요금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견인을 하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주류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 전체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나라에서 그런 효과를 보면서 이슈가 됐던 건데 사실 독일 구율의 이 교율의 핵심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저는 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의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었어요. 이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보다 더 펀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이 누구들이 만 원으로만 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질 테니까 부담 없이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적 부담 원칙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가 요금을 내고 네가 이용을 했으면 네가 요금을 낸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그거가 네가 그 이용을 해서 네가 수익 그러니까 네가 그 편익이 뭐냐면 네가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왜 내한테 달라고 하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긴 했지만 너 걱정하지 마. 너 만 원만 내. 5만 원 내. 그리고 무제한이라는 게 그 모든 대중교통을 횟수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거. 이제 수익 어떤 그 요금에 대한 부담이 진짜 부담 원칙을 아예 금세시키고 네가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이제 권한을 준.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상당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대중교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중교통 네, 그 정부의 재정 지출도 재정 지원도 적고 네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네가 요금을 더 나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그 인식의 변화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독일 부유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 요금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아니 꼭 물론 그 내에서 논쟁이 많죠. 돈이 순도 4조 원이 해마다 드는데 뭘 어디서 나냐?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독일에서도 이제 특히 녹색당 중심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용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의 돈은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이용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열악해서 우리는 한다 얘기가 나와서 대중교통 인프라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례는 이제 새로운 그 대중교통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 펌프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질을 제대로 선순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전히 어, 코로나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대중교통은 사람 이용률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마지막 질문과 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가지고 요즘 부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박사님 대부분 주장가 울산은 그 경력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지역 부산이요 지하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버스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도 중공 운전도 안 하고 있고 중공 운전은 저희가 진작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민간 업자가 다 운영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차라리 구유로의 저런 구유로가 되었던 수많은 택시 패스에 비슷하게 되었던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공 인프라 투자를 받지 않은 그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말이네. 이제 다른 뭐 다른 교통수단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민간 영역을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의 교통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일괄적 적용하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보시면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이렇게 그 요금 수익과 그 제재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역화법이랑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적은데 그 이걸 해봤자 우리는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요금 정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요금 관련해서 수적 부담 원칙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이용의 자유화 이용에 대해서 내가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내가 이 정도 막 캡을 씌울 테니까 이 부분에서 무제한 이용하시라.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이제 철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료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스킵을 했지만 저게 BBB라는 데인데 저게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더 높은 데예요. 근데 저거를 하나의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이 수도권 전체에서 요금 정책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재정도 받아가지고 최대한 그 수도권 내에서의 그저 이제 그 BBB라는 게 저 베를린하고 브랜드베르크 지역인데 이쪽을 좀 이제 네가 역세권에 살든 저 외곽에 살든 이 공영화돼 있기 때문에 재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 수준을 좀 균질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간이기도 하고 이게 교통 행정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구유로만 사실 제가 1시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독일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해서의 그런 정부의 이제 철학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3조 4조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리고 공영화도 필요하고 또 광역 단위로의 묶어서 같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청송군이라는 이 사례를 보면 그 그러니까 인프라든지 버스라든지 이게 투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에 미끼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순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타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수요를 바탕으로 이게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래봤자 얼마나 늘어나긴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저는 오히려 그 수도권이나 인대보다 오히려 지역에서의 부상이라든지 또 과감한 많은 정도의 그 요금 정책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나 그 인프라를 늘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 하나의 매개로서의 그 이 정책으로서의 전환점은 좀 된다. 그 청송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요것만 깎아주는 게 구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서비스 공급을 더 늘리는 이 바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 단순히 요금이 아니라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교통에 대한 효과가 이제 지역에서 접근하는 것과 도심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도심 같은 경우는 기후 문제라든지 교통 이렇게 서민들의 어떤 민생의 문제도 이런 접근 방식이다 보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제 점점 소멸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을 접근하다 방식 예. 이런 건데 유럽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구유로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이제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지역별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럽은 각각의 어떤 걸 초점을 맞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요금만 싸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가 대중교통 수요 문제를 얼마큼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오스트리아, 독일, 뭐 뉴질랜드,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 문제들이 다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를 급히 소생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요금을 상당히 그 급진적으로 싸게 해서 빨리 떠났던 손님들은 이제 빨리 맞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물가로 해서 경제기가 같이 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민생 정책으로 같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떴던 거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 수송 문제를 이 정도 늘리고 그리고 인프라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에 대해서 패키지를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구유로가 떴던 거는 민생 안전 대책으로서 한 축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우리가 더 늘려야 기후 위기 시대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패키지 정책으로 같이 이제 세트를 한 거고 많은 유럽 나라들이 물론 저기 소개된 나라들이 진보 정권이 있는 나라긴 해요.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그 대중교통 활성화된다 얘기를 하면 반대하지 않지만 표적으로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수의 이 실을 이기는 의제이긴 합니다. 보수는 이쪽에서 당연히 독일 대학 이쪽에서도 저항적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습관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했던 나라들이 다 진보 정권들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 그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쪽에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타까운 거는 3년 동안 대중교통이 그렇게 픽살했는데도 어디 하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디 하나 대책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기껏 교통 얘기한다는 게 45조 지하철 그 지하 사업 얘기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대중교통이 바뀌더라. 그 이용 수송 늘렸나? 아까 말한 것처럼 때문에 정부 통계 보수 통계에서 15% 날라가는 거죠. 물론 지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박형준이 그 국힘인데도 그 45만 원 캡 그 이제 요금을 한 이유는 그 기후이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산 시내 대중교통 수송인데 40%가 날라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그게 이제 유럽의 흐름인데 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사실 없고 그리고 그 타격은 더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 지역에서 이제 이 대중교통 수송 늘리기 위한 보금 정책, 이 투자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적인 그 상승 문제도 있고 여전히 수도권 규모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 이 기간을 거치면서 더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마지막에 패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얘기만 하자면 그렇죠? 버스 바뀌었다 보니까 근데 버스 노선권은 다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무상교통 할 테니까 노선권을 가져온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무조건에 대한 조정권을 뭐 가지고 온다든지 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이제 우리가 패스만 얘기가 하다 보니 결국 물론 이제 부가적인 이유 이제 뭐 이제 그 탄소 문제라든가 대중교통의 어떤 공공성 회복이라든지 얘기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점권이라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함께 얘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좀 단편적인 얘기로만 접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예, 뭐 만 원 패스를 3만 패스도 제가 항상 얘기한 그분들도 뭐 요금 얘기만 하지 않고 저도 운영 얘기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더 엉망이 된 거는 민영 구조들이 워낙 그 사유재산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고 그렇다고 지역에서 돈이 안 들어가 보증도 사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부상이든 만 원이든 3만 원 하는 게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운영 개편으로 가야 되는 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국회에서나 유기장공사법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지만 공용화 이런 것들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운영 개편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 연결이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요즘 공부 중인 게 1만 원 얘기하시는 분, 3만 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버스 얘기를 하세요. 사모펀드 부판할 때도 목소리 탕해서 그쪽 사람들이 환경연합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지역 버스가 좀 잘 되려고 봐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걔네들이 이제 막 그냥 뚜아리 켜서 있으니까 안 되고 있고 또 경영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체계 개편 관련해서 이제는 좀그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되고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려면 요금 정책으로만 안 되고 운영체계 개편도 필요하니까 미가버스 운영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 공유제 된다는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좀 지역에서도 같이 좀뭐 공동으로라도 이제 버스 얘기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저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시 규모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군 지역이나 지역의 이제 소규모 도시나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지금 시뮬레이션 된 결과값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치단체들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1년이면 한 26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요금 체계를 아까 뭐 2만 원이 됐든 얼마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늘어나고 어떤 선순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뭐 신안이나 청송은 군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제 약 30만 정도 도시인데 어떤 이런 도시 규모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뮬레이션이 돼서 예를 들면 익산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은 이런 정도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시뮬레이션 돼서 값들이 좀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뭔가 논의도 가능하고 제안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나오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종 그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자신들이 2026년도에 이제 무상버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 20만 정도 되죠. 30만 정도 되죠. 3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분석한 게 이제 비시값이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더 좀 청산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긴 하겠지만 뭐 분란이 얼마큼 늘어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뭐 사례 말씀하신 그 세종시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하겠다고 좀 얘기가 된 게 있어서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좀 사실 우리 내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량으로 해서 지역에서의 채소 서비스를 좀 얼마큼 더 높이겠다. 그리고 수송 공급을 더 높이겠다는 그 전망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속에서 지역에서도 어떻게 좀 할 건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정말로 관심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지하 사업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 드는 거는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물론 뭐 이게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요금 탄력성에 따라서 그 요금을 인하하면 얼만큼 더 할 건가의 탄력성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정책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반원이든 3만 원이든 그 의미라는 게 네가 아무리 쳐도 단원 3만 원 정도의 요금 부담하겠다는 그런 가치거든. 이거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사회 내에서의 그 가치 높게 보는 거고 이게 개인한테 그 비용을 부른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그 가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의 그 주장을 좀 더 우리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의견을 네. 지금 이제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네. 어떤 법을 만들고 네. 그 예산을 지원하게끔 하는 방식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대중육성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발전 방향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수송 공단을 똑같이 그대로 보고 있는 그리고 육성법에 따라 다 이렇게 계속 바꾸면 되셨습니까? 법에 보면 재정 지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정을 그다음에 다 조항이 다 있는데 조항에서는 그 지역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도 있고 아유 코로나 아유 너가 그냥 지역 대중교통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뭐 아유 뭐이 돈이 좀 자동차 이용하는데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런 논의는 없나요? 정의당이 요번에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그 무제한 전기권 그 3만 원 하는 그 법안을 대중교통법에 좀 조항을 넣었습니다. 개정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정착이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정의당이 그렇게 민주당은 지금 관심이 없고 정의당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고, 근데 제 판단에는 내년 내전 그 4월달 총선 때는 대중요금 문제가 조금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집권할 때 처음 그 수도권 그 정권 얘기를 했었어요. 수도권 정기권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래저래 해서 안 됐는데 아마 이거를 그 좀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좀 전신 액수는 뭐 미미할 수는 있겠는데 좀 던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금 문제가 좀 이슈는 조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논쟁처럼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예, 뭐 저는 뭐 이제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계속 또 서울시라든지 요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통계에서 봤지만 만만치하게 저기 가게에 이제 부담이 좀 되고 있고 있어서 이게 더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 사람들 좀 반응이 오는데 왜냐면 자기 가게에서 부담이 되니까 지역에서는 크게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운영 정책 그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렇게 방치할 거냐.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조금 뭐 그걸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반응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숨 드셨는데? 예, 혹시 그 질문 더 아까 네. 주신 분들 예예예 아, 세종 네. 세종이라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세종은 현재 39만 인구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최민호 시장이 버스 무료 정책 관련해서, 근데 나왔는데, 이제 BC도 사실 그 기사와는 달리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값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로 해서, 왜냐면 본인 정책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상황들도 있고, 그 저희가 이제 버스 무료 정책 얘기할 때, 그게 버스가 비싸서 안 타냐, 불편해서 안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도 문제지만은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장 크게 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영국 용역, 아까 이제 익산 처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실시한 영국 용역도 수치라든지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용역을 바탕으로 나온 버스 무료 정책이고 해서 영구 용역 자체가 하자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행감에서도 엄청 문제시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는 이렇게 버스 무료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 정권, 그러니까는 세종시 시장이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연구 용역이 그렇게 허술하게 나온 건지, 아니면 버스 무료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러한 정책이어서 그런 용역도 그렇게 뭐 어절시구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세종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버스 무료화 정책이란, 저희는 이제 무료화 정책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우선은 첨도 시간, 출근 시간 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지만, 전국에는 전면 무료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인식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예, 그 질문을 조금 더 받아서 모아서 답을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 예, 우병수님 예. 예, 지금 오디오가 잠겨 있습니다. 예, 음성 푸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에 사는 오병춘인데요. 예. 저는 여수 시민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도 좀 줄고 있고요. 관광도시라고 하지만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17년에 버스 운송업체에 80억 정도 지원금을 줬는데 2023년도에는 213억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버스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버스를 타는 취약계층의 취약 지역에 사는 분들, 그다음에 아침 일찍 또는 막차를 타야 되는 분들, 버스 운송업체가 좀 그 경영 위기가 되면은 항상 이런 분들의
그 시간을 줄인다거나 배차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여수시에 시민 정책 제안으로 해서 신규 노선 또는 마을버스를 공영화로 그 할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버스 정책하고 공영제로 바꿨을 때 그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은 완전 경영제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예, 모아서 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일단 추가로 더 아직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두 가지 질문 세종하고 여수에서 질문 주신 거 정리해서 답 드리는 걸로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무상이든 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제 그 이제 액수보다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정도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 체계 문제가 다시 크죠.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재정 지원이라는 게 더 늘어날 거고 버스 회사로 가게 되면 의미가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뭐시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 이 아까 패키지 말씀드렸을 때 그 패키지에 결국 그 시민들이 참여, 거버넌스 문제 사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최근에 그 외국의 대도시들의 그 교통 부분에서 이해 참여 관련된 그 연구를 좀 페이퍼를 정리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 그 다양한 계층과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노선 정할 때도 의견 수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때 좀 더 또 좋은 노선, 좀 타기가 쉬운 노선, 그리고 운영 관리에서의 또 어려운 점들, 뭐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좀 더 매력적인 대중교통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 거죠. 요금도 중요하지만, 뭐 접근성도 중요할 거고, 서비스 수준도 중요할 거고, 또 이 노선의 뭐 어쨌든 체계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료들이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연구 용역하고 끝내요. 근데 그 연구 용역이라는 게 저는 이때까지 버스 관련된 연구 용역이라는 게 제대로 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뺏기지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해요. 뭐 너희들이 뭘 알겠냐 이 입장인데 근데 뭘 가르쳐 주고 공유해야 알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페이퍼에 좀 고상하게 썼긴 했지만 뭘 같이 하고 우리도 교육도 필요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태준 같은 경우는 아직 3년, 4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버넌스 만들자. 근데 2020년 정말로 그 수송 공납률이 그 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2배가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용한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은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다 뭐 만나서 얘기 듣고 뭐가 불편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냥 관료들이 그냥 용역주 끝이 뿐이지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당연히 뭐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잘 됐으면 뭐 우리나라 더 발전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가 진짜 정책이 성공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러니까 민간 버스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뭐 제가 노선권 사유재산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항상 그 얘기예요. 이건 살짝 기업 다르다. 우리는 돈 주면 끝이다. 모른다 얘기를 해요. 물론 하면 할 수 있지만 관료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더 그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 활동에서도 민간 자율, 지적 보호 뭐 이런 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더 강하죠. 노선코인도 사유화돼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전과 다르게 보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깰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 얘기 누가 하냐면 사업주들이 아니라 관료들이 얘기해요. 관료들은 또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공영제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그 책임과 이거를 그를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죠. 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팽감도 더 할 수 있고 더 떠들 수 있고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이든 뭐 민간 버스화 되는 순간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중공영제 뭐 얘기도 좀 하지만 중공영제도 민간 제도 민영제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정부 제한 조건이 이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다. 얼마큼 주고 있고 어떻게 그걸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영제 말고는 지금에서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공영제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좀 타고 다니기 편한 돈을 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의견을 말할 수가 있고 그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얘기하면 민간 회사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그 정답입니다. 그냥 고상하게 용역을 통해서 그냥 숫자만 얘기할 뿐이지, 관료들이 뭐, 하는 행태 다 똑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 이제 혹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예. 네네. 예, 그러면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 이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예, 대전의 추명고,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저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운영위원이고요. 집행위원이고요. 예, 저희 이제 대전 지속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0년 정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평가에서는 큰 점수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항목을 갖고서 매번 체크를 해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모니터단이 버스를 타면서 서비스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민원을 받아갖고 그런 것들 정리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의 버스 평가를 보면 다 90점 이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버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게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배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깨끗해지고 인사도 잘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배차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넘어올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라는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가용 위주. 자가용도 어찌 보면 50% 정도 되는데,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50%에서 60%의 목소리가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는 누구일 것인가?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평성 이런 것들도 좀 제시를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견이신 것 같아서, 뭐, 네. 예.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마지막으로 혹시, 예, 이영수 연구위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남겨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나는 아무래도 뭐 이게 특히나 버스 다른 데 마찬가지 버스 문제를 하면 관료들은 권한이 없다, 우리 권한도 아니고 용역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이해하신 분들이 충분히 그런 법안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대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당연히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서
같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라든지 지역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이게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인 얘기인데 아마 사회자치이기 때문에 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뭐 주눅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뭐 팔목 열고 말씀드리지만 용역에서 얘기하는 그 거의 99% 거짓말입니다. 사실 다 그냥 하는 거고요. 숫자 우리가 그냥 검증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그냥 그 다 자기네들 압니다. 다 그냥 그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거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기적이라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기 집 앞에 나 노선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은.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이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 공공성을 가리는 그 노선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시민들이 떼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집 앞에 노선 하나 해주세요. 뭐 민원처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공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동의 그 집단 지성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노선이든 이렇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조정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지역에서 충분히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관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이기적인 사람들, 아이고, 뭣도 모르고. 근데 자기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버스 정책이 제대로 쓰려면, 지금 구조로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맞는 거고, 새로운 그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버넌스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아까 세종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관료들 해서 용역을 해서 해버리면 그 2016년에 그냥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냥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진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에서는 대중 참여 계획이라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평가를 받고 하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교통 계획을 세울 때 18개의 그 단체 18개의 이 항목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싫으지만 심지어는 성소수들까지 그 항목에서 만나서 단체들 만나서 내가 이런 교통 계획을 만들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 듣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도 학생, 여성, 노동자들, 뭐 집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서 해야죠. 근데 지금 거부자들이 어떻습니까? 변호사들, 그 사람들 다 자동차 이용하죠.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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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반영한 걸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뭐 그냥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수십 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뭐 얘기 들어보면 학차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6시에, 막 7시에 박차가 끊기면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이 7시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어디 시내나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꽉차 7시, 8시 끊겨버리면 자기는 집에 가야 합니다. 자동차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블록을 형성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이 시민 활동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다 맞다고 제가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고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거의 한 100분 가까이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지금 참여자치 포럼이 두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지난번에 1차 때 선거제도 개혁이 한창 그때 현안이었어서 진행했었고,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이제 큰 주제로 지방 소멸이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교통을 통해서 조금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취지로 진행했던 건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운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포럼도 저희가 뭐 온라인 결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강연해주신 이영수 연구위원께 백수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세종인데 나중에 연락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네. 시작을 한번 하자.